우리가 아는 한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 왜일까요? 이 행성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은 지구의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인간을 만나야 하며 대륙의 충돌을 관찰해야 하고 무서운 공룡도 상대해야 합니다. 기이한 생명체가 가득한 바다에 뛰어들며 빙하시대의 혹독한 추위도 느껴봐야 하고 우주에서 온 불덩이들의 공격도 경험해봐야 합니다. 지구의 탄생 순간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만 이 지구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종합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모든 일은 약 50억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아름답고 푸른 지구는 보이지 않고 새로 태어난 비어린 태양만이 먼지에 쌓여 있군요. 너무 많이 거슬러 와서 지구는 아직 형성되기 전인가 봅니다. 시간을 가속해보면 인력이 먼지를 끌어당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행성처럼 복잡해 보이는 물체도 먼지와 암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력은 암석들을 끌어모아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포함한 100여 개의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하지만 45억 4천만 년 전의 지구는 지금과는 다른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표면의 온도가 무려 섭씨 1200도에 달했고 공기도 없이 단지 이산화탄소와 질소, 수증기만이 존재했죠. 높은 온도와 유독성 가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다간 수촌에 질식하거나 재가 됩니다. 새로 태어난 행성은 액화 암석이 펄펄 끓는 곳으로 발을 디딜 단단한 표면도 없이 끝없는 용암의 바다만 있었습니다. 행성 테이아가 지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화성 크기의 이 행성은 초속 15km의 속력으로 움직였는데 총알보다 20배나 빨랐습니다. 이 침입자의 인력이 지구의 표면을 변화시켰고
폭발파가 지구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두 어린 행성은 거의 액체 상태가 됐고 수조 톤의 파편이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0년이란 시간 동안 인력이 마술을 부려서 뜨거운 먼지와 돌로 이루어진 붉은 고리가 생겨나 지구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 후 고리에서 구가 형성됐는데 폭이 3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의 달이 생성된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서 불과 22,000km 거리였습니다. 현재는 40만 km에 이릅니다. 식어가는 지구 위로 태양이 뜹니다. 하지만 3시간 만에 다시 집니다. 충돌로 지구의 회전이 빨라져서 하루가 불과 6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갔지만 지구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지구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선 수백만 년의 시간을 빨리 돌려야 합니다. 유성이 쏟아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9억 년 전, 지구는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생긴 파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성 안에 있는 이 특이한 결정을 보면 마치 소금 알갱이 같습니다. 감자튀김에 뿌리는 소금 말입니다. 이 결정 안엔 미세한 물입자가 있습니다. 이 위협적인 유성이 생명체를 만드는 필수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각각의 유성 안엔 아주 적은 양의 물만 있었지만 유성들이 2천만 년이란 시간 동안 지구에 충돌하면서 물은 축적됐습니다. 물은 지표면 위에 모였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는 액체였지만 표면은 섭씨 7, 80도 정도로 냉각돼서 지각을 형성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인간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물웅덩이, 물 한 모금, 바다의 모든 물 한 방울까지도 수십억 년 역사를 지녔으며 유성에 담겨 지구에 도달할 때까지 수백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낯익은 모습이지만 아직은 위험한 행성입니다. 엄청난 바람입니다. 가장 파괴적이라는 허리케인보다도 강하죠. 지구의 빠른 자전 때문에 생겨난 메가스톰입니다. 달이 지구와 너무 가까워서 그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에 엄청난 조수를 형성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이 멀어지고 파도는 잦아들며 자전도 느려집니다. 행성 지구가 태어난 지 7억 년 만에 생명을 주는 물이 지표면을 덮었습니다.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작은 섬들이죠.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의 암석이 지각을 뚫고 대양 위로 솟아오릅니다. 시간이 지나 용암이 식으면 화산섬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섬이 생겼습니다. 미래에는 이 섬들이 만나 대륙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어린 지구가 물과 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유독하고 온도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유성은 지구가 생긴 후 줄곧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8억 년 전엔 그 공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뭔가가 유성들의 궤도를 방해했는데 이미 지구에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번엔 다른 것도 가져왔습니다. 유성은 녹으면서 미네랄을 배출했고 탄소를 운반했으며 원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우주 공간에서 해저로 가져왔습니다. 암흑입니다. 태양광은 300m 깊이까지만 도달합니다. 수온도 낮습니다. 신기루가 보입니다. 수중 굴뚝들의 도시. 이건 연기가 아니라 뜨거운 액체의 일종입니다. 해수가 지각의 틈을 통해 지면 안으로 스며들어 뜨거워지면서 미네랄과 가스를 흡수한 겁니다. 바다로 뿜어져 나오는 건 바로 그 혼합물이며 이런 탑들도 생겼죠. 유성에 실려온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물질 덕분에 바다는 화학물 수프처럼 변했습니다. 원리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화학물질들이 모여서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미세한 유기체로 가득 찼고 이 단세포 박테리아가 지구 생명체의 가장 초기 형태입니다. 지구의 형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미세 생명체가 생겨났으니까요. 하지만 이후 수억 년 동안 변화도 없었고 진보도 없었으며 진화적 발전도 없었습니다. 생명체는 단세포 박테리아뿐이었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는 한참이 지나서야 나옵니다. 35억 년 전에 바다가 얕아지고 나서 말이죠. 이것은 암석처럼 보이거나 식물 같은데 해저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산으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 불리는 군락입니다. 마치 마법같이 이 박테리아는 햇빛을 양분으로 바꿉니다.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으로 햇빛의 힘을 이용해 이산화탄소, 물을 포도당으로 변형시키는데 우리가 커피에 타는 설탕의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 마법의 변형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기는데 바로 산소라 불리는 가스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천천히 바다에 산소를 채웁니다. 산소는 물속에 있는 철을 녹으로 바꿔주는데 이것이 해저에 떨어지면 철이 풍부한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후에 인간은 이 광물로 다리, 배, 고층 건물을 짓죠. 그리고 바다 위에서는 산소가 대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지구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순전히 이 고대 박테리아 군락 덕분입니다. 이후 20억 년 동안 산소 수치는 계속 오르고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면서 하루도 길어졌습니다. 이젠 적어도 16시간은 됩니다. 행성의 생성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자그마치 30억 년 후인 15억 년 전에도 복잡한 생명체는 물론 식물도 공룡이나 인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지구, 아름다운 푸른 구에 화산 섬들이 보입니다. 15억 년 전의 지구는 원시 생명체들의 보금자리였죠.
수백만 년 동안 무언가가 섬들을 재배열합니다. 바다 밑의 지각이 여러 개의 판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심의 핵은 여전히 활동 중이어서 태양 표면보다 뜨거웠고, 너무 뜨거워 지각 밑의 암반이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이 움직임이 지구를 둘러싼 판을 밀고 당겼으며 바다를 가르고 섬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이런 움직임이 지구를 뒤흔들었고 그 모습을 바꿨습니다. 자그마치 4억 년에 걸쳐 거대한 새 대륙이 형성됐는데 그 이름이 로디니아입니다. 로디니아 주변의 얕은 바다에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20억 년 동안 마술을 부려서 산소를 뿜어냈습니다. 기온은 섭씨 30도였고 하루는 18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화성처럼 보입니다. 생명체를 찾기 위해선 미래로 더 가야 합니다. (7억 5천만 년) 전 워싱턴 지역의 모습입니다.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정치 모를 힘이 지각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갈갈이 찢기는 듯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건 단 하나죠. 열입니다. 액체 상태의 핵에서 발산된 열이 지각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씩 광활한 대륙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강력한 지질 활동으로 인해 많은 화산이 생겼습니다. 화산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연기와 가스가 가득 찼습니다. 물과 결합한 이산화탄소는 산성비로 내렸고 암석은 그 산성비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습니다.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암석의 다수도 대륙이 갈라질 때 드러났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상당 부분은 대기 밖으로 날아갔고 암석 안에도 저장됐습니다. 하지만 대기 중엔 태양열을 가둘 수 있을 만큼의 이산화탄소가 없었습니다. 불과 수천 년 후에 기온은 곤두박질쳐 영하 5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얼어붙은 황무지는 6억 5천만 년 전의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지역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눈덩이 지구라 부르는 시대의 시작으로 이 시기는 지구를 뒤덮었던 가장 길고 추운 빙하 시대입니다. 거대한 빙하의 벽은 수천 미터 높이였고 계속해서 확장됐으며 빙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햇빛을 지구로부터 반사해서 빙하는 더 빨리 퍼졌습니다. 두 번째 얼음 덩어리도 같은 높이로 두 빙하는 극점에서 서로를 향해 계속 전진하던 끝에 적도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두께가 3km에 달하는 얼음층이 지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처음엔 액체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이제 얼음 덩어리가 된 겁니다. 사실상 모든 햇빛과 온기가 우주로 반사됐습니다. 하지만 끝은 있습니다. 지구는 이 얼음 감옥에서 꼭 풀려날 겁니다. 게다가 얼음 밑에서 생명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표면은 얼어 있지만 속은 여전히 태양보다 뜨거우니까요. 화산은 지구가 얼기 시작한 후에도 분출했지만 지금까진 화산의 열과 힘이 빙하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화산이 수십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빙하기 전에는 암석이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을 흡수했지만 지금은 얼음에 묻혀있기 때문에 가스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스가 대기를 채웁니다. 이산화탄소는 담요처럼 열을 지구 주위에 가둡니다.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1500만 년이 지나자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눈덩이 지구 시기에는 얼음이 지각을 아래로 밀었지만 이제 얼음이 녹자 지각이 융기하고 균열과 약한 지점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화산이 생깁니다. 이 화산들은 다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기온을 더 상승시키며 녹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산소 수치가 치솟고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 얼음이 산소를 생성합니다. 지구가 얼어 있는 동안 태양에서 날아온 자외선이 얼음 속의 물 분자와 반응해 산소가 풍부한 화학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화산화수소는 염색약으로 쓰이는 물질이죠.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화산화수소가 막대한 양의 산소를 방출하게 된 겁니다.
이제 깨어나는 지구는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의 지구는 대기가 따뜻해서 여름처럼 느껴지며 하루의 길이는 22시간입니다. 풍부한 물은 생명체의 탄생을 가능케 합니다. 눈덩이 지구 이전에 바다엔 원시 박테리아가 생겨났지만 그것들이 인류의 역사보다 75배나 더 길었던 빙하 시대를 견뎌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살아남은 것이 있다면 가능성이 큰 곳은 마지막으로 생명체를 본 곳일 겁니다. 바로 바다죠. 지금으로부터 5억 4천만 년 전에 산소가 가득했던 바다에서 원시 박테리아가 진화했습니다. 소수는 빙하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식물로 발전했으며 일부는 다른 형태로 발전했죠. 껍질 있는 민달팽이처럼 생긴 이것은 위왁시아라고 불리는데 새로운 세대의 복잡한 다세포 유기체입니다. 이제 지구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캄브리아 대폭발기죠. 증가한 산소량 덕에 생명체는 더 커졌고 골격이 발달됐습니다. 환영동물, 해면동물, 그리고 이건 삼엽충으로 곤충이나 바닷가재, 전갈의 먼 친척입니다. 바닷속 생태계가 번성 중입니다. 미세한 크기의 세균부터 이런 괴물까지. 이것은 아노말로 카리스로 몸 길이 60cm에 눈은 아주 컸으며 면도날 같은 이빨과 촉수가 있었습니다. 아노말로 카리스가 할 일은 그저 고르는 것뿐이었죠. 삼엽충의 몸을 뒤집으면 부드러운 배가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피카이아입니다. 길이는 5cm 정도지만 초기 형태의 척추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단순한 구조가 척추로 발전했고 결국 직립이 가능했습니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바닷속엔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삼엽충이 기어다니고 괴물은 떠다니고 생명체가 낯익은 형태를 띠기 시작했으며 바다 밑엔 이미 수만 종의 식물과 동물 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명체의 발달은 멈추지 않을 듯이 보였죠. 그럼 지상의 상황은 어떨까요? 4억 6천만 년 전에 판들이 또 움직였고 밑에 있는 새로운 대륙이 곤두와납니다. 기온은 30도로 따뜻했으며 산소 수치는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지상 역시 식물과 생명체들로 가득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조류만이 있었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태양이죠. 태양은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었습니다. 바다에서 본 복잡한 생명체는 지상에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50km 위 방사선이 대기와 만나는 지점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산소가 태양 방사선을 만나면 산소는 다른 가스로 변하는데 그것이 오존입니다. 이 가스는 지구 주위에 막을 형성하고 그 막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흡수합니다. 1억 2천만 년이란 시간을 거치면서 오존층은 두꺼워졌고 많은 양의 방사선이 지표에 닿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 층이 없다면 지상의 생물은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방사선이 차단되자 생명이 번성합니다. 이 작은 이끼가 지구 최초의 지상식물로 더 많은 산소를 배출해서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3억 7,500만 년 전) 물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헤엄을 쳤죠. 이 이상한 물고기는 틱탈릭입니다. 목을 이용해서 몸을 들어올리죠. 틱탈릭은 지느러미를 다리처럼 씁니다.
식물이 무성하게 자란 물 밖으로 나오죠. 1500만 년 동안 이 테트라포드는 진화해서 사지가 더 강해지고 물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3억 6천만 년 전엔 서식지를 지상으로 옮깁니다. 이런 생명체로부터 모든 척추동물이 진화됩니다. 공룡, 새, 포유류, 심지어 인간까지도. 어디를 보든 이끼와 양치류가 있는데 일부는 키가 30m에 달합니다. 이 씨앗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식물들은 포자를 이용해서 번식했는데 포자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배아 식물은 자체적으로 양분과 수분을 갖고 있죠. 포자와는 달리 이 씨앗은 수개월 동안 물 없이 생존할 수 있으며 몇 년도 가능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이 씨앗이 지구 전체에 생명을 퍼뜨리고 이 나무와 식물들은 더 많은 산소를 내뿜습니다. 이제 인간은 숨을 쉴 수 있고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왔습니다. 불타는 암석과 먼지의 덩어리에서 생명체가 넘치는 푸른 지구까지 말이죠. 아직 인간은 없지만 물고기가 있고 식물 그리고 잠자리가 있습니다. 크기는 독수리만 합니다. 이 거대한 잠자리는 메가네우라입니다. 다리였던 기관이 날개로 진화해서 잠자리의 사냥터는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됐습니다. 지상엔 노래기, 거미를 비롯해 온갖 곤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지동물들이 지상의 팔을 디딘 최초의 생물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억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벌레들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몸집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이곳은 거대 생물들의 세상입니다. 노리개의 몸집이 2m에 달하고 전갈은 늑대만 합니다. 대기 중의 산소 덕분에 이들의 호흡기관은 효율성이 극대화됐고 성장 공간의 제약은 사라졌습니다. 도마뱀처럼 생긴 하이로노모스입니다. 지금까지 본 생물은 물 속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알은 충분한 물과 영양소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새끼가 독립적인 연못 안에서 자라는 셈이죠. 알은 획기적인 진화의 증거입니다.
이제 동물은 물을 벗어나 땅을 점령합니다. 새끼 하이로노모스가 앞장섭니다. 이 새로운 생물이 바로 파충류입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도 있죠. 죽는 식물이 늘어나면서 습기가 많은 두꺼운 층으로 뒤적되게 됩니다. 앞으로 수억 년 동안 암석이 그 위를 덮을 겁니다. 지구 중심의 열과 뒤덮이는 암석의 압력이 죽은 식물의 층을 석탄으로 변형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의 난방과 발전소를 돌리기 위해 태우는 석탄은 3억 년 전에 죽은 식물들이 변형된 것입니다. 그 부패 속에서 보이지 않게 생명이 꿈틀댑니다. 새 씨앗이 발아하고 식물이 자라서 황무지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생물이 지구를 정복한 것 같습니다. 한 무리의 생물이 불을 뜯고 있습니다. 공룡은 아닙니다. 공룡은 앞으로 2천만 년 후에야 지구상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크군요. 비약적인 진화를 거쳐 앞서 봤던 작은 도마뱀이 거대한 파충류가 됐습니다. 이 스쿠토사우루스는 거북이의 먼 친척입니다. 이들은 초식동물인데 초식동물이 이 정도면 육식동물은 아주 포악할 겁니다. 고르곤 없이 했습니다. 완벽하게 진화한 선사시대의 사냥꾼이죠. 날카로운 이빨로 스쿠토사우루스에게 상처를 입힌 후 가만히 기다립니다. 피를 많이 흘려 약해질 때까지요. 그리고 뭐죠? 물러섭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봅니다. 지면이 뜨거워집니다. 지하에 엄청난 압력이 분출됐습니다. 용암이군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화산이 아닙니다. 지역 전체가 들끓습니다. 대규모 현무암 분출로 거대한 멘틀이 지구 깊은 곳으로부터 융기하면서 용암을 지각의 틈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천국이었던 곳이 지옥으로 피어냈고 스쿠토사우루스와 고르고놉시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처음으로 겪은 대규모 멸종의 첫 희생자입니다. 바로 피름기 멸종이죠. 하지만 곤드와나 대륙의 반대편은 평온합니다. 눈인가요? 하지만 기온이 영상 20도인데요. 눈이 아니라 재입니다. 16,000km 거리에서 일어난 분출로 인한 낙진이죠. 재는 곳곳을 태우고 전 세계의 동물들을 질식시킵니다. 대기는 분출로 생긴 이산화황으로 가득 차고 비가 오면 그 가스는 황산으로 바뀌어 접촉하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처음엔 국지적인 재앙처럼 보였지만 이제 전 지구적 문제가 됐습니다. 시베리아의 용암 분출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높여서 대기가 뜨거워졌고 물은 증발했으며 식물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생명체가 정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성급한 판단이었군요. 지상엔 생명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다엔 이상하군요. 바다가 분홍색입니다. 수중식물, 삼엽충 모두 사라졌습니다. 분홍색 조류만을 빼고 말이죠. 뜨거운 대기는 바다에 열을 가해 산소를 증발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패한 물에 살 수 있는 건 조류밖에 없습니다. 시베리아에서의 분출이 지구 전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디든, 심지어 바닷속 깊은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품이입니다. 하지만 산소가 아니라 메탄입니다. 해저 깊은 곳의 메탄 가스층에서 수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탄은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보다 20배는 더 치명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얼어있는 상태였지만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가스가 녹은 겁니다. 대기 중으로 나오자 이 강력한 가스는 기온을 더 높였습니다. 섭씨 40도에 달하는데 시베리아 분출 전보다 6도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이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사는 생물도 끝입니다. 대량 분출이 있고 나서 50만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0만 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용암은 계속 흘러나와서 이제 미국 넓이의 땅을 뒤덮었으며 그 두께는 자그마치 6km에 달합니다.
모든 생물의 95%가 죽었지만 소수는 땅속에 들어가 무엇이든 먹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위의 모든 건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다시 죽은 행성이 됐습니다. 처음처럼.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된 뒤 5천만 년이 지났습니다. 지구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억 년 전엔 판게아라 불리는 거대한 대륙만 존재했는데 극에서 극까지의 넓이였습니다. 이제 지구는 대량 멸종의 충격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안정되고 산성비가 중화되었으며 식물이 생겨났습니다. 지구상의 생물 95%가 멸종됐지만 새로운 종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지구를 전무후무하게 지배하게 될 종이 바로 공룡입니다. 이 공룡의 이름은 암모사우루스입니다. 다른 공룡처럼 이들은 폐렴기 멸종에서 살아남은 파충류로부터 진화했습니다. 4.5m의 키 때문에 움직임은 느렸고 약했습니다. 딜로포사우루스네요. 두 마리군요. 작은 만큼 빠릅니다. 딜로포사우루스 한 마리에겐 과한 식사지만 두 마리에겐 아닙니다. 자, 공룡이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도 변덕스러운 지구를 길들이진 못했습니다. 지구의 지각이 얇아지면서 용암이 분출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북아메리카의 동부 해안이 될 지역에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의 판이 또 움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9천만 년 전에 초대륙 판게아가 다시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광활한 땅이 분리되면서 협곡이 생기고 손바다 테티스로 채워졌는데 이곳이 미래의 중동입니다. 해류가 미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리고 이란 근처의 해안으로 영양소를 보냅니다.
이 영양소는 물고기를 부릅니다. 수백만 마리를요. 생명이 충만하면 죽음도 공존하죠. 죽은 물고기와 플랑크톤이 해저를 뒤덮었습니다. 이후 1000만 년 동안 안반층이 죽은 생물들을 묻고 열을 가합니다. 고대의 물고기와 플랑크톤은 석유가 되죠.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모든 연료, 지구상의 모든 플라스틱, 벽에 칠하는 페인트, 발밑의 양탄자, 손을 씻는 비누까지 거의 모든 것이 여기서 남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8천만 년 전, 서쪽의 북아메리카판은 유럽과 아시아판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에 2.5cm 정도로 그 속도는 느렸고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같았습니다. 빨리 돌려보면 아래로 새로운 대양이 생겨나고 새 대륙도 나타납니다. 몬트리올이 마라케시로부터 멀어집니다. 뉴욕과 서아프리카도요. 현재의 지구와 비슷해졌습니다. 두 대륙 사이의 틈엔 물이 채워져 드넓은 바다가 형성됩니다. 대서양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전에도 판이 움직였고 원인은 지각 밑에 있는 용암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이 또 바다 밑에서 일어납니다. 해저 전체가 둘로 갈라졌고 산과 화산의 협곡으로 융기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보다 더 높고 로키 산맥보다 더 길며 물은 뜨겁습니다. 용암이 지구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용암이 식으면서 새로운 화산 산맥이 형성되고 새 해저도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판이 움직였고 판계아가 분리됐으며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지질 활동 때문에 지구는 불안하지만 창조적이며 독특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변할 때마다 그곳의 생명체는 적응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바로 이들처럼요. 이크티오사우루스입니다. 이들의 조상인 파충류는 땅에 살았지만 지구가 변하면서 그들도 변했고 지느러미가 생겨 새 바다인 대서양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몸길이 6m의 이크티오사우루스는 빨랐고 시속 40km로 헤엄쳤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빨랐고 유능한 포식자로서 5천만 년 동안 지구의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플리오사우루스. 보스보다 길고 트럭만큼 무거웠으며 턱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백상아리보다 8배나 셌습니다. 이빨의 길이는 30cm에 달했죠. 지구와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곳은 단단한 땅이었지만 이젠 대서양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암모사우루스가 풀을 뜯었고 닐로포사우루스가 사냥을 했습니다. 공룡의 세상은 이전과는 달랐고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천하무적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작은 포유류로 1억 8,500만 년 전에 대량 멸종해서 살아남은 소수의 포유류로부터 진화했으며 공룡의 먹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나무 위나 땅 속에 살았고 밤에만 활동했습니다. 공룡의 적이 될 수 없었죠. 그 어떤 생물도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선 말이죠. 이것은 우주암석입니다. 아주 크죠. 이 소행성은 직경이 10km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크죠. 게다가 시속 7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면서 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이 목표입니다. 유카탄 반도 부근이죠.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세히 관찰하기 힘들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봐야 합니다. 이제 몇 초 후면 지구가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충돌하는 순간에도 소행성의 반대편 끝은 11,000m 높이에 있습니다. 일반 항공기의 비행 고도와 같죠. 소행성은 막대한 힘으로 충돌해서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심지어 소행성 자신도 바로 증발했습니다. 충돌 시 발생한 에너지는 수백만 개의 핵폭탄과 맞먹습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늘도 위험합니다. 떠다니는 돌의 크기가 도시의 한 블록만 합니다.
폭탄이 터졌을 때 파편이 튀듯이 충돌 지점에서 폭풍이 불어옵니다. 충돌 후 수분 내에 소행성이 떨어진 곳 수천 킬로미터 반경은 사방에서 거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암석이 쏟아져 내리고 지진이 천지를 뒤흔들고 쓰나미가 해안을 덮칩니다. 습격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용암과 연기가 사방에 퍼져 지구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하늘은 마치 거대한 램프처럼 타오릅니다. 지표면은 섭씨 275도로 가열되고 모든 식물이 타버리기 시작합니다. 충돌 후 수개월이 지나서도 연기와 재가 여전히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 식물이 죽고 식물을 먹는 동물도 죽었습니다. 이 사륙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소행성이 충돌해 지구상의 공룡이 모두 멸종했습니다. 1억 6,500만 년에 걸친 공룡의 지배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공룡의 멸종은 다른 종에겐 기회였습니다. 포유류는 땅속의 산 덕분에 열과 불을 피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먹는 식성 덕분에 다른 종들이 멸종할 때 살아남았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 포유류가 공룡의 자리를 차지했죠. 하나의 역사가 끝나면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죠. 공룡이 사라진 세상은 우리 조상에겐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지구는 평화롭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선 인간의 조상이 진화 중입니다. 후에 독일 땅이 될 이 호수는 4,700만 년 전에 우리의 먼 조상이 살던 곳입니다. 앞서 본 포유류와는 다릅니다. 눈과 뇌가 더 크죠. 이것은
다비니우스 마실레 혹은 이다입니다. 인간을 닮진 않았지만 화석에 따르면 이 생물이 원숭이와 유인원, 결국은 인간으로까지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4,700만 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인류 최초의 조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호수는 분화구의 위치에 있어 유독가스를 뿜어냅니다. 이달을 죽인 호수는 부족한 산소 덕에 이달을 잘 보존해 줄 겁니다. 언젠가 물이 없어지고 이다가 화석으로 남으면 인간이 이다를 발견해서 이 원시 영장류의 정체는 물론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도 밝혀낼 겁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요. 우린 보다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바다의 박테리아로부터 걷는 물고기, 땅속의 설치류까지 지구의 역사와 지구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말이죠. (4,700만 년) 전 대기는 현재와 비슷합니다. 기온은 섭씨 24도입니다.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는 현재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라고 할 수 있죠. 대륙을 등에 업은 지구의 판들이 또 움직입니다. 인도는 북쪽의 아시아를 향해 갑니다.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입니다. 승자는 없습니다. 두 판 모두 뒤틀립니다. 바다가 없어지고 2,500km의 길이의 선을 따라 만난 두 판이 위로 치솟습니다. 광대한 산맥이 솟아오릅니다. 1,500m, 4,500m. 이제 8,000m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입니다. 산의 정상은 제트기류가 흐르는 고도로 항공기가 비행하는 높이입니다.
산봉우리의 눈이 녹으면 그 물이 강으로 갑니다. 겐지스강, 인더스강, 양쯔강, 황하. 히말라야는 거대한 급수탑입니다. 히말라야가 만들어내는 강들이 장차 지구 인구의 절반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만 년 전, 지구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대륙과 모든 바다가 오늘날과 같죠.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선 지구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을 따라서 지각을 구성하는 판들 사이에 넓은 틈이 형성됩니다. 그 틈은 길이가 6,000km에 달합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산이 솟아오릅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아니라 유인원 같습니다. 이 나무에 계속 머물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바뀔 겁니다. 산은 병 역할을 해서 인도양의 습기가 내륙으로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건조해져서 무성하던 우림이 건조한 사바나로 바뀝니다. 더 뜨거워진 기후는 서식지를 파괴합니다. 생물은 먹이를 찾아 멀리 갑니다. 손을 바닥에 끌며 걷는 동작을 멈추고 두 팔로 서서 걷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위치한 이 산이 우릴 두 발로 걷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두 판의 우연한 움직임이 최초의 인간을 탄생시킨 발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와 아이, 지금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50만 년 전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초기종인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그들이 남긴 최초의 발자국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명, 존재했던 모든 인간, 가장 위대한 발명과 가장 영리한 생각, 파란만장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후가 다시 바뀝니다.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
해수면이 낮아지고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사이의 거리가 13km로 줄어듭니다. 홍해의 폭은 좁아지고 아프리카를 뒤로하고 건널 수 있을 만큼 얕아졌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건 인간의 또 다른 종,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이들은 바다를 건넜습니다. 과학자들은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 살았던 모든 인간이 이들 200명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수는 늘었고 인도나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북쪽으로 향할 때 거대한 얼음 장벽은 남하했습니다. 유럽. 지금으로부터 4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조상들이 도착했지만 그들이 목격한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추워져서 계절은 한여름인데 식물은 냉해에 걸렸고 강물도 얼었습니다. 지구 궤도에서의 자연적 변화, 이산화탄소 수치, 지구를 감싸는 따뜻한 해류까지 모두 기온을 낮추는 요인이었습니다. 생물의 서식지인 지구가 빙하 시대에 접어듭니다. 고층 빌딩 높이의 빙하가 하루에 30cm씩 북반구를 뒤덮었습니다. 느리지만 강력하게 빙하는 마음대로 지구를 유린하면서 절망만을 뿌렸습니다. 다신 옛 모습을 못 찾을 겁니다. 마침내 지금부터 약 2만 년 전에 전진을 멈췄습니다. 북반구의 대부분은 두께가 2.5km에 달하는 빙하로 뒤덮였습니다. 막대한 양의 물이 얼음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해수면은 낮아졌죠.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 크지 않은 땅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바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두 대륙을 잇는 달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살던 인간을 신세계인 아메리카로 옮겨갈 수 있게 해준 관문이었죠. 아메리카는 인간의 마지막 점령지로 인간이 대규모로 이주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최초의 아메리카인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14,000년 전에 빙하 시대를 초래한 환경이 뒤바뀌었습니다. 빙하가 물러가며 드러나는 북반구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빙하는 큰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빙하가 남긴 물은 북아메리카의 대호수가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빙하는 점점 더 후퇴해서 북극과 남극으로 물러났습니다.
45억 년의 긴 시간 여행을 한 끝에 우린 현재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세상이자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린 지구의 놀라운 얘기를 모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어떻게, 왜 그곳에 존재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머리 위 우주에서부터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물과 우리 발밑에 있는 땅, 그리고 생명까지 모두가 상상하기도 힘든 수많은 파국과 우연의 결과물입니다. 그 모든 승리와 모든 재앙이 우리를 이끌어준 여정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를 현재 지구로 안내해준